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3화 콜레스테롤과 친해지기.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도 키슬링 금채님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금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네, 키슬님 좋은 소식 있으시다고. 네, 유부녀 되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들이는 언제 하나요? 집들이 이사 가자마자 저자세 팀부터 오, 제가 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부 한 짝 들고 가면 되는 거죠. 콜. 대장부 얘기가 나와서 한 말인데 저희가 몇 주 전에 대장부 결의를 한번 했거든요. 혹시 첫 화 때랑 지난 화 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기 청취자분들 들으시기에 네. 맞아요. 저희가 1화 때 거랑 지난주 거 들어보면 분위기 좀 다르잖아요. 맞아. 특히 제가 첫 화 때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그게 첫 화라서 저희가 긴장을 되게 많이 한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요거 때문에 만나서 친해진 거라서 그때는 솔직히 서로 간에 좀 어색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맞아요.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는 저희들의 네, 녹음 분위기 자체가 네. 1화 때 약간 뻘쭘한 느낌이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진짜 확실히 그 공기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공기 속에서 오늘은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좀 전문적인 주제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조금 부담스러운데 사실 특별편에서 이영훈 선생님께서 그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짧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참 압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좀 차근차근 바닥부터 콜레스테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좀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레스테롤에 대한 그 대중적 인식이 변한 거는 거의 최근인 것 같아요. 2015년에 미국에서 미 정부 식사 지침 제정 위원회라는 되게 어려운 이름의 위원회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 총량 제한을 폐지했고요. 일본에서도 똑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300mg 하루 섭취량 제한이 있었는데 콜레스테롤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를 밝히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해서 일본도 그 하루 섭취 상한선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 300mg의 제한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지방의 누명 MBC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그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확실히 열풍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 섭취와 함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대한 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먼저 콜레스테롤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금채님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콜레스테롤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습득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맘 편히 좀 여러 번 들으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취 수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콜레스테롤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질의 한 종류를 말하거든요. 네, 인체의 필수 3대 영양소가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지질이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등등으로 나뉘는데 콜레스테롤은 이 중에서 스테로이드의 재료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양소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콜레스테롤의 역할은 비타민 D랑 성호르몬 그리고 소화에 필요한 담즙산을 만드는 기본 원료가 되는데요.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체내에서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양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간에서 대부분 생성되지만 모든 세포는 일단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뇌세포가 생성되는데도 콜레스테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실제로 우울증이 오거나 공격성이 증가한다거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살률이 상승하기도 하고 성욕이 저하되기도 하죠. 네, 제가 실제로 TV에서 어디서 봤는데 그 우울증을 되게 심하게 앓고 계신 분의 그 뇌 뭐 그런 성분 검사, 지질 그런 검사를 했는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랑 지질 수치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딱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긴 힘든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는 네,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콜레스테롤 하면 그냥 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실제로 뇌가 지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가 스스로 합성을 하거나 소장에서 재흡수돼서 주로 간에서 생성되고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유명한 LDL과 HDL이라는 개념이에요. LDL하고 HDL의 마지막 L은 리포프로틴이라고 해서 사실은 정확히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단백질이에요. 아, 저희가 보통 흔히 그냥 LDL, HDL이라고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확하게는 어떤 단백질이라는 거죠. 콜레스테롤 자체는 지질이라서 물에 녹지 않아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LDL, HDL이라는 단백질 포장지로 감싸는데 이것 때문에 혈액 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직접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 즉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콜레스테롤 양을 측정하는 거죠. 지질을 감싸는 포장지라는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쉽게 더 표현을 해보자면은 LDL은 세포가 필요로 하는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세포로 운반해주는 어떤 택배차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HDL은 이제 세포가 쓰다 남은 어떤 남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주는, 세포에서 간으로 운반해주는 청소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참고로 청소차, 그러니까 세포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HDL 콜레스테롤의 그 어떤 성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은 단백질이 50%, 중성지방이 35%, 콜레스테롤이 15% 정도의 비율로 담겨 있대요. 그래서 이 단백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고, 그래서 고밀도라고 해서 하이덴시티라고 하는데, 반대로 또 택배차, 간에서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25%, 중성지방이 25%,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50% 정도의 비율로 담겨 있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질의 비율이 높고, 그래서 그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LDL과 HDL이 각각 다른 모양과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고 하는 역할도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키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식으로 딱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좋다 나쁘다는 개념 자체가 약간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 밝혀진 것들을 돌아봤을 때 HDL도 LDL도 둘 다 수많은 하위 유형이 존재하고 하는 일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HDL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던 물질이지만 최근에는 그 HDL의 총량보다는 HDL도 종류별 기능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혈중 농도보다는 기능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HDL2 입자. 얘는 이제 크고 부력이 있어서 방어 능력이 좀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과 아테롬이라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테롬이라는 것은
그 동맥 안에 콜레스테롤이랑 단백질 성분의 물질이 쌓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HDL2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염증이나 아테롬을 방지해주는 특성이 있는데 HDL3 입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HDL3 입자의 경우에는 지금 별로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었던 HDL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안에 종류가 다르고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른 거죠. 그냥 막연히 HDL 이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좋고 나쁜 게 갈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위 유형이 존재하는 그러면 거죠. LDL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좋은 LDL, 나쁜 LDL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LDL이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동맥에 축적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혈류를 방해한다는 관점에서 해롭다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HDL이 다 좋은 건 아니듯이 최근에는 LDL이라고 또 다 나쁜 건 아니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LDL-A라는 LDL은 부력이 있는 가벼운 분자로 돼 있고 크기도 커요. 되게 폭신한 목화 같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요. 근데 얘는 산화가 돼서 손상되기 전까지는 인체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해롭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이제 진짜 나쁜 거는 LDL-B 입자예요. 얘는 크기가 작고 단단해서 약간 비비탄 총탄처럼 이렇게 꽉 들어찬 네, 크기는 작은데 꽉 들어찬. 그래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뭐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 이런 거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얘도 산화가 되면 동맥 내병에 달라붙어서 손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LDL 같은 경우에도 총량을 봤을 때 B보다는 A의 농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게 현재 그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피 검사에서는 전체 농도만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실 그 전체 농도라는 것도 저희 혈중 전체 지질 수치에서 중성지방이랑 그다음에 HDL 수치를 뺀 나머지로 추측하는 형태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LDL이 A가 많은지 B가 많은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파고들 부분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수치가 높을 때 심혈관계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여지껏은 그냥 무작정 LDL은 나쁘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네. 구체적으로 왜 나쁜 거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그 아까 제가 LDL도 종류에 따라서 나쁜 LDL 또 좋은 LDL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LDL-A 그 부력이 있고 가벼운 분자 그게 산화되어 손상되기 전까지는 제가 해롭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몸에서 사실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산화예요. 그 산화라고 하면 우리 왜 쉽게 생각하면 철이 녹슬고 뭐 사과 이제 깎아놨을 때 색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비유 드려도 산화가 좋은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실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LDL 측면에서 LDL이 산화되기 시작하면 혈관벽에 붙어서 염증을 진행시켜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화되지 않은 LDL은 인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LDL은 결과적으로 그냥 LDL이 아닌 산화된 LDL인 거죠. 그러면 LDL은 왜 산화가 되는 거예요? LDL이 산화되는 요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우리가 먹는 당분이 몸에 들어와서 산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탄수화물과 당을 좀 줄여야 되는 이유가 밝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높은 그 원인이 흡연이에요. 흡연 담배에 들어있는 온갖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LDL의 산화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LDL이 좋은 LDL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LDL 수치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이게 만약에 내가 흡연이랑 당 섭취를 통해서 다 산화가 된 상태라면 그게 수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몸에 이제 염증 반응이랑 혈관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지껏 알게 된 거는 작은 사이즈의 LDL이 산화되면 그것이 이제 혈관에 영향을 끼친다 정도인데요. 그리고 또 산화 말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혈액 속 당분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당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또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화 반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가공탄수나 우리가 당분, 특히나 과당 이런 거를 섭취하게 되면 몸에 들어와서 당화 반응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는 체내의 과도한 당이 몸에 많아지니까 단백질이랑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당을 적게 섭취할 때보다는. 그래서 이 당이 단백질이랑 만나면 단백질을 꼼짝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당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말 그대로 당분처럼 되는 거, 당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단백질은 이렇게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잘 세포와 그 자기네들끼리 어떤 커뮤니케이션들도 하고 잘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단백질이 당화가 돼버리면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점도도 끈적끈적거리게 돼서 혈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모세혈관 같은 데는 지나갈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모세혈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뇌, 신장, 그렇죠. 눈, 특히 발 이런 데 못 들어가게 되면 역할을 해야 되는 단백질이 역할을 못 하니까 결국에는 이 당화된 단백질이 유독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당뇨병이신 분들이 고지혈증이실 때 정말 위험하시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거든요. 당뇨병이라는 게 이제 혈관 내에 당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고지혈증 그러니까 즉 모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은 이게 약간 확률적으로 상대적으로 아무리 좋은 LDL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도 그 작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분명 높아질 거고 상대적으로 당화 비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이러면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결론 내보면은 콜레스테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이 산화가 되고 당화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 저희의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과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랑 다르게 혈류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간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 과당이 당화 산물을 형성할 가능성이 포도당보다 7배나 높다고 해요. 역시 악마 네. 같은 과당. 저희가 지금 거의 매화 과당을 지금 네. 이야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당은 우리 생활에 너무 만연해 있는데 모르고 먹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자꾸 저희가 이걸 언급을 하는데 네, 이게 세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맞아. 단만 뭐 요리하는데 단만 내는데 설탕 대신에 배를 넣어 뭐 이런 거 이런 맞아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과당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의 곧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LDL의 당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LDL을 당화시키는 것은 결국에 당 그리고 가공탄수라는 거죠. 네. 저희는 뭐 LCHF 하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라는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버트 러스틱이라는 교수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더라도 과당을 섭취하면 결국은 지방을 먹는 것과 같다. 오, 그쵸. 네. 그래서 그 나이가 한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채식주의자 수준으로 그냥 고기나 어쨌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드시지 않는데도 그리고 운동도 하시는데도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럼 보면은 다 고봉밥을 드신다거나 하얀 쌀밥. 아니, 왜냐하면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적은 식단에 칼로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것들로 칼로리를 맞춰서 몸을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식단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은 왜 나는 지방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콜레스테롤 들어간 거 먹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나는 고지혈증이냐 의문을 되게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LCHF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때 HDL과 LDL 수치 모두가 올라가고요. 식단 이전과 비교해서 그 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중성지방 수치나 혈당 혹은 당화혈색소 이런 것들이랑 같이 비교해서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상 범위 안에 있다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고지방식을 하면서 올라가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확하게 LDL 콜레스테롤 개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 LDL 콜레스테롤의 크기가 커지면서 혈액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작은 게 여러 개 있으면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큰 게 적어도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비율이 많게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피가 큰 좋은 LDL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수치가 그렇죠. 높아도. 저탄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는 네, 그럴 확률이 더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혈액 내에 지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혈액 내에 그 지질의 비중이 높다고 위험한 건 아니고요. 그 LDL 콜레스테롤 입자가 작고 그 작은 입자가 산화되고 당화되고 뭐 이런 이유로 그 혈관에 손상을 주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의 사이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위주로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작은 LDL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작은 LDL은 중성지방 수치와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150에서 200mg 이상이 될 때 이 작은 LDL 비중이 가장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성지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중성지방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더라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은 이것도 이상지질 혈증이라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중성지방 수치는 살짝 논외로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중성지방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또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즉 저탄수화물 식단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중성지방이 왜 높아지냐 그 부분 아까 이제 과당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 섭취량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지방을 먹는데 중성지방이 안 올라가고 당을 먹는데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참 네. 인체의 신비라. 그러니까요. 그 당 섭취량이 늘어나면 저번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인슐린 과다 분비 이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사실 인슐린 과다 분비가 중성지방만 높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슐린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원래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사실 염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혈당도 내려주고. 네. 그런데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재밌는 게 오히려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인슐린의 양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쵸. 낮고 적당량이 있을 때는 참 좋은 일을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서 네, 문제가 되는 맞아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필연적으로 저항성이 생기고 저항성이 생기면 오히려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생겼을 때 같이 오는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당뇨병, 비만, 고혈압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당 하나 때문에 인슐린 과다 분비 하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 중성지방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혈관 손상에 관한 얘기도 사실 그 당이 혈관 손상을 유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인슐린 스파크라고 해가지고 팍 튀었다가 팍 가라앉는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혈관에 손상이 오고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이제 만약에 산화된 LDL까지 있다. 그럼 거기 가서 붙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동맥경화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네, 총체적으로 결국 과도한 당 섭취가 모든 악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관벽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도 산화시키고. 그렇죠. 비만도 유발하고 당뇨병도 유발하고. 네. 점점 알면 알수록 먹기가 무서워지는. 근데 사실 이렇게 과도한 공포도 별로 좋진 않은데 네. 어쨌든 네,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역시 여기서 이제 저도 과거에 그랬고 요즘에 피 검사 많이 받아보시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LDL 피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총 콜레스테롤, HDL, LDL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많이 다른 거잖아요. 기존에는 막 총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무조건 안 좋다 그랬고 특히나 LDL이 높으면 막 선생님들이 고기 줄이세요, 포화지방 섭취 줄이세요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상식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 콜레스테롤, HDL, LDL 그리고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리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피검사지 받아보셨을 때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건가? 괜찮은 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네, 그거 금채님이 그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라라는 책에 나온 어떤 계산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일단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LDL, 중성지방 간의 관계를 나타낸 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총 콜레스테롤은 HDL 플러스 LDL 플러스 중성지방 곱하기 0.2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아, 저는 여지껏 총 콜레스테롤이 그 세 가지의 수치를 다 더한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곱하기 0.2, 그러니까 20%만 총콜 수치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오, 네. 저도 이거 보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어쩐지 다 더하면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한 검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만 나오는 곳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처음에 검사했을 때 LDL이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인터넷으로 이거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0.1을 곱해야 되는 사실을 몰라서 HDL이랑 중성지방을 더했던 LDL이 수치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식대로 계산을 하시면은 만약에 두 가지 수치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개 수치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그리고 LDL 중성지방 수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여기서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결국 LDL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게 저희가 정말 딱 LDL 콜레스테롤을 재서 계산을 내는 게 아니라 네네. 그쵸. 지금 총콜 수치에서 그 중성지방과 HDL을 뺀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말 엄밀히 말하면 되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희가 LDL 수치에 너무 막 겁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 네. 네, 그리고 그 LDL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피검사에서는 A형인지 B형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책에서 본 적 있는 것 같거든요. 중성지방이랑 HDL 비율이랑 관련된 것도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혈청 지질 검사에서 중요한 거는 중성지방하고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성지방이 150mg이고 HDL이 30mg일 경우에는 중성지방하고 HDL 비율이 5대1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비율이 3대1이 이상이 되면은 위험하다고 본대요. 사실 150이면은 저희 보통 피검사에서는 약간 경계긴 하지만 정상 범위 안에 넣어주는 수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안 좋고 위험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중성지방이 150mg인 상황에서 HDL 수치가 높다 그러면 비율이 내려가니까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네. 1대1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3대1이 아니라 2대1까지가 경계라고 좀 하시는 타이트하게 분도, 보시는 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 이상이면 위험한 걸로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그 인슐린 저항성, 자기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이 중성지방과 HDL 그 비율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법이 그 선체로 꼿꼿이 서서 허리를 펴고 꼿꼿이 서서 네. 벽 쪽으로 계속 천천히 걸어가서 만약에 벽에 도달했을 때 배부터 닿는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부 비만이 되게 유의미한 지표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로 검사했을 때 3 이상일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플러스 3 이상인데 벽에 배가 먼저 닿는다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 확실한 그렇구나. 거죠.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산하는 식은 대충 알았는데 이게 예시로 한번 알아보면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총콜 수치가 높은데 그래도 뭐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총콜 수치는 낮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저희 이 식단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치인데요. 높지만 이건 괜찮다 하는 수치의 예시 좀 한번 알려주세요. 총 콜레스테롤이 280mg이고 LDL이 180mg, 중성 지방이 80mg, HDL이 80mg이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총콜하고 LDL이 높다 보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병원에서는 그 검사지에 위험 막 네. 이상 이렇게 찍혀 나오니까 막 고위험군 막. 예, 그리고 막 의사 선생님이 약 드셔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예, 네. 무섭죠. 근데 네. 저희 새로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80, 80이니까 1대1 완전 너무 좋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수치 중에 유의미한 게 중성 지방하고 HDL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반면에 총 콜레스테롤이 낮지만 나쁜 상태인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총 콜레스테롤이 180mg, 오. LDL이 130mg, 중성 지방이 100mg, HDL이 30mg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LDL은 130mg으로 뭐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중성 지방하고 HDL의 비율이 3대1을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검사지에는 대부분 다 뭐 정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HDL이 좀 낮긴 하지만 또 HDL 낮은 건 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 맞아요. 중성지방도 150 이하니까 정상이고 그다음에 LDL 같은 경우는 130이 경계라서 뭐 경계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총콜이 낮으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답변을 받기 쉬운 검사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새로운 식 관점으로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여기서 이제 뭔가 다른 중성지방 수치가 더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더 예, 위험해지는 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당 섭취가 좀 많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죠 아무래도. 추측건데. 네. 추측건데. 중성 지방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네, 근데 사실 100을 그렇게 높다고는 안 보거든요. 근데 저희 기준에서는 100이 1대1이 되려면 HDL이 10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 어려운 일인데. 네. 그러면 뭔가 저희의 이 계산법과 기존 의학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정상적인 그 기준 모두를 만족하는 어떤 수치의 샘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180mg, LDL이 100mg, 중성 지방이 60mg, HDL이 65mg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오. 그런 경우에는 뭐 총 콜레스테롤도 높지 않고 LDL도 적당하고 중성 지방하고 HDL 비율은 뭐 1도 안 되는 그렇죠. 네, 엄청 건강한 그런 지표로 갈 수 있죠. 뭔가 상당히 이상적인 샘플인데 실존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건은 중성지방이 낮아지는 거겠네요. 중성지방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정말. 예. 그게 인슐린 분비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탄고지 하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저탄고지에 빠져들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상적인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은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피검사지 차트 가지고 와서 저희 카페 같은 데 올려서 이 수치 좀 해석을 해달라, 이상하다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상태에서 피검사 결과지를 보시고 되게 막 멘붕 오시고 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한두 달 한 결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크게 끼치기보다는 기존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7월 30일부터 이 시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 놓치고 있었던 게 피 검사를 그 전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수치가 되게 알고 싶어서 피 검사를 받았는데 총콜레스테롤도 높고 중성지방도 높고 간 수치도 높고 다 높은 거예요.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그게 10월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2달 좀 두세 달 아. 정도 됐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나쁘네? 내가 이 시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걸까?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과연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시 하고 싶어서 3주 뒤에 한 번 더 검사를 했어요. 네. 3주 뒤에 검사를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간 수치도 반절 정도 떨어지고 모든 수치가 정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HDL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3주만 해도 이 정도로 떨어지면 내가 일반식하고 이 시기로 넘어온 그 3달 동안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싶은 거죠. 아, 그쵸. 그러니까 2달 동안 한 저탄고지 키토제닉 식단이 내 그 피검사 수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아주 나빴던 수치가 네, 두세 달 그렇죠. 동안의 그 키토 식단으로 인해서 좋아지고 있었던 과정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오, 그래서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 한 번 딱 받아보신 그 수치 가지고 높다. 이 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죠. 네. 맞아요. 그 경향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키슬님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뭐 과거 건강검진 기록표 같은 거 뭐 한 1년 전 거랑 뭐 식단 두세 달 하고 난 뒤에 피검사 결과지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과거에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거 총콜이 낮았다고 해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셨던 분들이 현재 총콜 수치가 올라갔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졌다면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성지방 수치는 그대로면서 총콜 수치도 같이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콜 수치와 함께 모든 게 다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이런 분들은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그것과 비교를 해보시고, 만약에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라면 일단 처음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게 나왔을 때 긴장하지 마시고 우선 아래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본인 식단에 그 본인이 계산하지 못한 숨은 탄수화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닭도리탕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매운맛으로 먹는 닭도리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맛도 잘 안 나고 또 맛도 굉장히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매운맛만 나는 닭도리탕이라 하더라도 설탕이 반드시 들어가요. 아, 그 숨은 탄수 얘기하니까 제가 TV에서 본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에 맞았던 제끼 오빠들이 컴백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강성훈 씨가 밀가루를 끊고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은지원 씨가 야, 너 아까 만두 먹었잖아 이랬더니 만두. 그랬더니 강성훈 씨가 그거 밀가루 아니잖아. 그랬더니 야, 그 만두피 다 밀가루야. 그랬더니 이러시면서 먹었네 이러는 거예요. 역시. 네, 그렇게도 모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 경우에는 그 당질 제한 서서히 하다가 그 완전히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뭐가 얼만큼 탄수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음식 만들 때마다 뭐 파든 고추든 전부 다 그램수를 다 재가지고 내가 실제로 섭취하고 있는 탄수가 얼만큼인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먹고 있는 탄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있는 탄수화물들.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그 감량을 너무 하시고 싶고 감량이 좀 절실하시다 하는 분들은 그냥 한 번씩은 내가 지금 음식 해먹는 거에 탄수 얼마큼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도 좀 도움 되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냥 이 식단을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중성지방 수치가 염려가 되셔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숨은 탄수들을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섭취량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설특집에서 나물에 설탕 주로 안 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식당에서 만드는 나물에 설탕 들어간대요. 아까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그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조금 설탕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데에서도 또 알게 모르게 먹는 그러니까 나물은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의외로 거기 은근 설탕 한 스푼 정도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쵸. 그리고 밖에서 먹는 김치. 맞아요. 단맛 엄청 엄청. 달잖아요. 먹어도 딱 다니까 벌써. 오늘 제가 점심에 돼지국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 나온 김치가 무지막지하게 달더라고요. 분명히 들어갔겠죠. 보쌈 김치도 그건 완전 진짜 설탕에 버무린 느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괜찮겠지 하고 먹는데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당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LCHF 하면서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는 어떤 원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한두 젓가락 괜찮겠지 하시면서 밖에서 드시는 매 끼니마다 반찬 그냥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쌓이면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사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지 마라, 11시 전에 자라,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그냥 듣고 넘길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를 하다가 나왔지만은 흡연이 LDL을 산화시키는데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흡연, 음주,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거나 혹은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또 수면의 질이 안 좋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 그럴 때 이 중성지방 수치가 솟구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생활 습관을 잘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재 뭐 생활 습관은 굉장히 뭐 아무 문제 없다. 나 되게 개가천선했고 뭐 그렇게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과거의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우리 몸에 막 세포가 수십 조 막 이렇게 있는데 맞나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 많죠. 근데 그것들이 막 엄청난 시간들을 거쳐서 누적이 되면서 변화해왔을 텐데 그게 막 식단 이제 뭐 2-3달 했다고 갑자기 낮아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 그 스스로의 몸에게도 약간의 시간과 여유와 말미를 주어서 스스로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인데요. 뭐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뭐 간이 안 좋으시다거나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LCHF 하시면서 살을 빼시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 보조제를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초반에 막 좀 야채를 많이 먹지 못하다 보면은 막 뭐 이제 변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 때문에 이제 요구르트 중에 장건강 음료를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도 당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 있어요. 먹어보면은 달달하니까. 맞아, 네. 달잖아요. 사과 맛, 뭐 청포도 맛 이래가지고. 맞아, 맛있어요 그거. 네. 근데 거기도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당이 막 20g 막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아까 다이어트 보조제 나와서 그러는데 그 칼로리 커트, 뭐 탄수화물 커트하는 그런 보조제 있잖아요. 네. 되게 이거 하시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실제로 그 보조제가 우리 체내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하는 거는 보조제 뭐 용량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밥으로 따졌을 때 밥 숟가락 한 2-3숟가락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 정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밥 숟가락 2-3숟가락을 안 먹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2-3숟가락 그러니까 그 칼로리 보조제 커트 보조제를 드시면서 되게 편안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오히려 더 먹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품들은
드시지 마시고 그냥 한두 숟가락에서 끝내시는 정도로. 네. 그리고 그런 보조제 되게 비싸지 않나요? 네. 그 탄수화물 커팅제 같은 경우는 꽤 비쌌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별로 쓸모가 없네요. 그냥 네. 그죠. 밥 좀 덜 드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먹느라고 돈 쓰고 또 흡수 못하게 하는 약 사느라고 돈 쓰고 이 두 배로. 네. 그게 광고가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마음껏 먹고 칼로 띵띵 먹고 저녁 맛있게 먹고 칼로 띵띵 먹고 이렇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네. 네, 이상 저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상당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물 시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만 워낙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HDL이 높으면 좋다, LDL이 높으면 나쁘다, 뭐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내 몸 상태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을 주의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도록 하는 어떤 외부 요인,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술을 자주 드시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또 수면 장애가 있으시거나 뭐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하는 등등 뭔가 생활습관이 좋지 않으신지, 그리고 식단에 있어서는 뭔가 치팅을 자주 하신다거나 혹은 뭐 그닥 본인이 느끼기에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HDL 수치가 높고 LDL 수치가 낮더라도 그 수치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현재 누가 봐도 건강한 LCHF 식단을 하고 계신다면 다소 높게 나오는 총콜레스테롤 수치나 LDL 수치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그냥 보여지는 수치일 뿐이지 몸의 건강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건강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의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식단 초반에 상승하는 LDL 수치는 이 식단을 꾸준히 오래 하시면은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고 콜레스테롤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화 준비하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금채님이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하는 책이랑 어떤 방송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네. 네, 우선은 저희 LCHF 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을 지방의 역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콜레스테롤에 관해서 서술된 도서 2권을 알려드릴게요. 스티븐 시나트라와 조니 보든이 집필한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 거의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도 좋고 한국인이 쓴 저서로는 정윤섭 박사님이 쓰신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 풀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읽기 쉬운데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권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한 권만 읽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0월에 방영된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콜레스테롤의 누명이라는 편이 있거든요. 그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 다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상 저희 3화 콜레스테롤 편 마치고요. 다음 4화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주제예요. 다이어트와 LCHF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